광장으로 가는 길. 함정임. 어느 날 나는 평소 때와 다름없이 그곳을 지났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감쪽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랬을까? 어쨌든 내가 그곳을 지난 것은 틀림없었고 그때까지 내 눈길을 잡아끄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거쳐온 그곳. 어제도 그 어제라는 과거의 고착된 뭉텅이에도 나는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 어디론가 가곤 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매일매일 뒤돌아보는 일 없이 떠나는 일만 되풀이하며 목 뒤로 떨어져 내리는 무거운 시간의 나달들은 의식하지 않은 채, 아니 그러려고 갖은 애를 써가며 나는 잘 만들어진 목각 인형처럼 앞 방향만을 향해 따각따각 발소리를 씹으며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집을 나서서 도착하는 분명한 장소, 실내, 그 실내의 조그마한 자리, 나의 책상과 의자가 있다. 또 거기에다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서랍, 서랍의 숨통을 터주는 손가락만한 열쇠까지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간혹 내가 걸을 때는 맑은 소리를 내주기도 해서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그런 바로 나는 확실히 그 열쇠처럼 나의 육신과 영혼이 나의 존재와 나 밖의 무수한 대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경쾌한 신념까지 내 마음속에 심어주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 앙증맞은 쇠붙이는 내가 걸음을 옮기면서 도대체 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내 속의 끈질긴 자문으로부터 순간 자유로움을 던져주는 고마운 해결사 노릇을 하기도 한다. 허리춤에서 때로는 배낭 속에서 나의 현존을 일깨워주는 열쇠는 그러나 잠시, 그저 잠깐 동안의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진통제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소리 후에 내가 더 오랫동안 느끼는 것은 옆으로 비켜가는 나무들과, 그러나 나무는 비켜가지 않는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옆으로 비켜가는 나무들과 차량들과 건물들, 그리고 몇 개의 신호등 앞에서의 정지와 건너면서 오는 걸음의 거리, 꽤 진전된 거리감이다. 그것은 때때로 상당히 당혹감을 던져주기도 하는 깨달음이 되기도 한다.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는, 무엇에도 끼이지 못했다는 아득한 느낌, 세상 밖 생소한 거리 바닥 위에 떨어진 한 덩이 돌의 낯설음, 그러다가 아주 낯익은 표적, 그 표적은 소리도 가능하다. 아주 낯익은 표적이 제 모습을 희끗하고 보일 때 나는 매우 겸연쩍게 그것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며 내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를 파악하게 된다. 그 어느 날 저녁, 지금 내가 그 상황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시간, 나는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나는 틀림없이 무슨 일을 마치고 아마 그곳에 이르렀을 것이다. 나는 남들처럼 오후가 되면 적당히 피곤해지고 시계의 바늘이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꼿꼿이 일어설 때를 기다려 썰물처럼 퇴근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날이라고 별다를 것은 없었을 것이다. 한때는 나도 베케트다, 카라얀이다, 나타샤 킨스타다 해서 밤을 홀딱 보내기도 했다. 그 누구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극성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언제인가부터는 하루를 일찌감치 마감해버리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 잡무가 나의 생활 패턴을 움켜쥐고 조종하고 있는 꼴이 된 셈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 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낮 동안의 나의 일들은
하루 저녁에 몽땅 시궁창으로 떠내보낼 찌꺼기와 같은 악취물이거나 일회용 비닐백 속의 현란한 쓰레기들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표현 문제야 어찌됐건 나는 하루를 견디며 기다리는 아니 맞이하는 밤들엔 최대한으로 단순해지려고 한다. 애벌레처럼 단순해지기 아니면 담배 한 대 피워 무는 것처럼 혹은 워크맨의 이어폰을 귀에 꽂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 단순해지는 것은 복잡한 상태로 남는 것보다 한층 더 어렵고 까다로운 것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소리내어 한입 사과를 베어물듯 깡그리 그 순간 이외의 대상들로부터 놓여나 오로지 혀와 입천장 사이의 공간에 달고도 새콤한 조각만을 느낄 수 있을까? 그리하여 아삭하는 소리는 이미 사라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결정체로부터 끈끈하고 단 과즙이 전달해주는 극도로 단순화된 행복감에 젖어있게 될까? 사방으로 뻗어나간 사고의 가지들을 가지런히 한 곳으로 집중시켜주는 사과 한 입의 단일 효과. 그것에 대한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을지라도 껍질을 막 벗어나온 애벌레의 걸음마를 닮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날 저녁 나는 그곳을 지나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신호등 앞에 서 있었다. 나 말고 사람들, 거의가 남자들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주룩주룩 멈추어 섰다. 나 때문이 아니었다. 물론 신호등과의 사회적인 규범적인 약속이 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대치 상태라고 해야 할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이리저리 흩어져 떠다니던 발길들을 한 대로 모아 질서를 회복하는 때, 빨간불이 길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때, 건너편 길에서도 한때의 사람들이 모여 서 있었다. 무슨 구경거리라도 있는 양, 어깨와 어깨를 포개고 더 잘 보기 위해 고개를 높이 높이 쳐들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멈추어서 있으면서도 나는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빛들, 잎들, 바람들, 발들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길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 떠나는 것들. 그것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육감처럼 당연히 있어야 할 건물이 거기, 그 자리에 1년 내내 아니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의 표적,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길에서 저 길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쉴 새 없이 흘러가고 밀려들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바람이 불어와 겨드랑이 사이를 살랑거리고 지나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간지럽히고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길을 옮기도록 잡아끄는 귀여운 유혹에 못 이기듯 길 위를 떠다니곤 한다. 그렇게 길 위에 서면 어느새 나는 만인의 애인이 된 듯 나 이외의 모든 길 위에 나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마음, 일종의 우정을 품게 된다. 우정. 나는 내가 선호하는 것들에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취향으로, 편견으로, 독단으로 보일지라도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끼고 말하고 싶다. 너무 진부한 단어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우정이라는 표현을 빌려 하려는 말은 단지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낯익은 형상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서이다. 그것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하찮은 나의 일상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려는 가상한 욕구가 가슴속 저 깊은 구석에 틀어박혀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나의 일과는 따지고 보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 그러나 나는 가끔 그 속에서 놀라고 당황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새로이 발견해 내기라도 하듯 나 자신이 허둥대는 때가 적지 않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불쑥불쑥 솟구쳐 올랐다가
곤두박질치는 일상의 나달들. 신통하게도 우리는 어제의 일을 오늘 반복하고 어제와 같은 밥알들을 오늘도 씹고 삼키고 소화시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고 또 할 것이다. 아주 똑같이. 아주 똑같은 그날 저녁. 내 주위에는 언제나 같은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 중의 단 한 사람도 아는 얼굴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중의 누군가는 나를 본 적이 있거나 내가 그를 본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같은 건물의 회전문에서, 엘리베이터 속에서 또는 화장실 입구에서 그들 중의 한 사람과 내가 엇갈려 들어갔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의 누구도 전혀 기억할 수가 없다. 실제로 익명들 속에서 우리는 무한히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옆구리 한켠에서는 정반대의 껄끄러움이 도사리고 있다. 혹시 자신이 다른 익명들 속에 함몰되어 흔적도 없이 무화되거나 다른 익명들 중의 한 사람으로 오인될 거라는, 그것도 익명 중의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 거라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태도와는 무관하게 어떤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강박관념, 그것이다. 그 아슬아슬한 오해의 소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리. 그래서 나는 주위를 살핀다. 다시 눈치채지 않게. 주위 살피기는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다. 뜨끔해진다. 혹시 그와 내가 서로 아는 사이란 말인가? 그보다 더 은밀한 관계란 말인가? 그러나 그는 아니다. 그가 나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짓는다 해도, 아니면 건너편에서 유독 내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도, 그렇게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날 저녁 나도 역시 그들 중의 하나가 되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빨간불이 발을 묶어놓고 있는 그 순간, 아니 누구라도 나와 똑같이 내 옆에 서 있다가 건너갔을 수도 있을. 아침 또는 저녁 하루 한 번쯤은 그곳을 통과할 수도 있을.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 그곳이 사거리이고 신호등이 있고 차들이 달려가고, 그래서 일단 정지 상태에 처해 있을 수는 얼마든지 있다. 바로 그랬다. 왜 파란불이 켜지지 않는 것일까? 물론 작동 시각이 채 안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빨간불과 내 손목에 쇠고랑처럼 채워져 있는 시계를 계속 번갈아 본다. 파란불이 켜지면, 그래서 파란불이 곧 켜질 거야. 그러면, 그렇지만 안 바뀌잖아.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는 것도 아니지 뭐. 그냥 있어. 금방 파란불이 들어올 거야. 저봐, 차들이 천천히 가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나갈 것처럼 몸을 앞으로 디밀고 있잖아. 그러나 안 돼. 제일 먼저 나가서는 안 돼. 침착해야 해. 그러다가 사고라도.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그래. 파란불이 켜지는 순간에 그렇게 성급할 필요는 없어. 몇 초만 참아. 다른 사람들이 번개같이 내 주위에서 흩어질 거야. 너는 그들 중에 중간에 가면 돼. 제일 먼저 돌진하듯 나간다고 내가 앞서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죽어? 그렇다. 죽음.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먼 곳의 일이 아니다. 장례식은 비 오는 날에도 어김없이 치러지고, 비가 개자마자 꽃은 번긋 피어난다. 탐스럽게 핀 꽃의 목을 자르는 것 또한 양심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목 잘린 꽃이 땅바닥에 떨어져 그대로 거름이 되든, 시장에 나가 진열 상품이 되든 거기엔 죽음의 의미가 없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치열한 생존 투쟁을 거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며, 그 결과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례식을 치를 나이에 이르면
우리는 여러 종류의 장례식들 가까이에서 몇 날 며칠을 죽음에 시달린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이제 늘 나의 곁에, 우리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발딛고 서 있는 거리에서는 더욱더 왕성하게 살아 숨쉬고, 나의 주위를 뱅뱅 돌다가 내가 조금만 넓은 곳으로 혹은 광장 같은 확장된 공간으로 들어설 때는 삽시간에 나의 의식을 넘나든다. 그리고는 이내 나의 머릿속에서 반쯤 섞여 있다가 검고 메마른 소리로 경고하기도 한다. 말을 건네는 것처럼. 이봐, 정신 차려.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때는 특히 조심해. 광장을 나설 때는 더 주의해야 돼. 햇빛이 따가우니까. 터무니없이 무슨 햇빛 탓이냐고 반박하지 마. 무시도 마. 세상 일은 이해 가능한 것만으로는 되어있지를 못해. 광화문 대로를 내려다봐. 마치 소리처럼 선명히 들리지만 잡히지는 않는 살아 숨쉬는 죽음들. 딱정벌레 같은 죽음들이 서로들 더 크게 아가리를 벌리려고 악다구니를 쳐대지.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쉴 새 없이 노동을 하는 형세이지만 한낱 날파리 같은 것들이지. 그것들도 역시 생명체들이라고 불러야 할까? 하루살이의, 하루 동량의, 대로 뒤의 내일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란 도대체 뭐지? 수많은 공휴일? 그리고 별들만큼이나 총총 박힌 지상 위의, 지붕 위의 십자가들? 그리고는 다시 시작? 끝의 시작? 끝과 시작이 마치 생사의 갈림길처럼 막 교차되려는 횡단보도의 신호등 사이에서 나의 머릿속에서는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100m 출발선에서 땅 하는 출발 신호를 기다리듯 상체를 거의 앞으로 쏠리게 하고 서 있었다. 아마 뒤꿈치는 약간 들었을 것이다. 긴박한 순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수를 급격히 배가시키면서 쓸데없이 경쟁의식을 불어넣었다. 그들의 눈 빛깔이 잠시 번뜩이는 것 같았다. 마치 서로 달려들어 쌈박질을 해대려는 듯 끈적끈적한 침묵이 신호등을 사이에 두고 살포되고 있었다. 나는 그 짧은 상황에서 휩쓸린 적의와 공포로부터 초연하려고 했다. 신호등의 빨간불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럿의 눈 흘김을 받았다. 나는 그들의 옆에서 그들의 눈 놀림을 짧지만 자세하게 포착해서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은 왠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를 무척 미워하는 눈길을 빨간불에 잔뜩 쏟아붓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형식에 불과할지라도 그 눈길은 수천 개의 총구로 돌변해서 내 머릿속의 악마들, 불편한 기억들을 불러내어 발사하려는 듯이 보였다. 나는 양팔 사이를 최대한으로 움츠리기 위하여, 그리하여 나의 몸 피를 가능한 적게 만들려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과 책 따위들을 가슴팍에 박히도록 힘주어 끌어안았다. 그러자 나의 몸뚱이는 수축 확대가 자유로운 아코디언이나 비닐 물통처럼 한껏 오그라들었다. 가까스로 되살아나려는 기억들을 억누르면서 나는 내 속에서 한때의 움직임으로 꿈틀대는, 그러면서 뇌리를 퍼뜩 스쳐가는 일종의 자존심이랄 수 있는 불쾌감을 느꼈다. 내가 지나치게 떨고 있었던 것일까? 공연히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래, 내가 좀 이상한가 보다. 내가 그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 적의가 솟구쳤나 보다. 아마 나의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나는 시뻘개진 눈으로 그들을, 빨간불을, 하얀 줄무늬의 횡단보도를,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산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때 하늘도 약간 불그스름했던 것 같다. 나는 왜 그랬을까? 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래도 정상인이 아닌 것은 아닐까. 나는 어쩌면 병자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하얀 병원이나 기도원이나 무인도나 지하 토굴 또는 무덤 속 캄캄한 땅 속에 있어야 하는데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50%의 상반된 가정, 그러니까 신호등 앞 또는 옆에 서 있던 사람들과 나 사이에 유추해 본 생각이다. 그렇다면 달리 침착하게 다시 생각해 보자. 나는 아주 심각하게 어느 날 저녁 신호등 앞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을 말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의 형편으로 보아 아무래도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 지을지라도 나의 이런 독선을 보고 내 속에 존재하는 철저한 타인인 엄숙주의자는 친절하게 고개를 들고 나에게 귀뜸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고, 특히 읽고 안 읽는 문제에서,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대화에 동참하고 안 하는 일은 그처럼 막무가내의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엄연히 각자의 고유 권한이 있는 거라고. 당장이라도 이 시덥지 않은 물건 따위는 창밖으로 내던지고 신나는 로큰롤을 틀어대서 벌써부터 참아오던 허벅지를 비대거나 강한 비트만을 일삼는 헤비메탈을 귓속으로 왕창 쏟아 부을 수도 있다고.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만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총 나간 전구 마냥 생명이 없어지고 만다. 쓸모없는 종이 뭉텅이 속에서 쥐의 씹을 거리로밖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날카로운 쥐의 이빨들 사이에서 분해되고 해체되어 버릴 테지. 그리고는 보기 싫은 찌꺼기들로 남아서 한 무더기의 구토물이나 개가 눈 똥처럼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 그렇다면 나는 쥐의 번뜩이는 이빨들을 거쳐서 삼켜지지도 못하고서 이 세상의 처치곤란한 쓰레기 이외엔 아무 이름도 얻을 수 없단 말인가. 그렇더라도 로큰롤이나 헤비메탈은 아무 잘못이 없다. 네가 시공쥐의 일시적인 장난감이 되든 운이 좋아 좀 더 빨리 쓰레기 하치장에서 불태워지는 신세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나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이게 아니었는데 절대로 이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나는 그래도 그날 저녁의 다음을 이야기해야 하니까. 그래야 하나의 쓰레기로서라도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쓰레기, 생쥐 꼬리 하나, 그림자조차 얼씬거리지 않는 적막한, 그리하여 버림받은, 더 이상은 어떠한 유혹도 욕망도 게다가 미련조차도 남지 않은 고독한 섬과 같은 격리감으로 충만한 더미. 나는 아마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확실히 그것을 원한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확실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왜? 나는 무엇인지 모른다. 무엇인 것 같다. 따위의 회피형 어미를 쓰고 있는가? 또는 무엇일까? 라는 추측형을 나열하고 있을까? 혹시 나는 내가 뭘 원하는 것조차 알아맞추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마디로 도피증의 혀끝에서 붙어다니는 얼렁뚱땅형의 어투들은 지금까지 쭉 나의 누리들을 살짝살짝 스치면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성가시게 따라붙고는 그래서 무슨 자극제라도 되는 양 신경을 건드리고 조그만 흥분까지 일으키고 있는데도 말이다. 마음을 다잡아먹고 그것들을 확 거두어버리거나 어떻게든 눈에 안 띄게 손을 써야 하는데 말이다. 결국 나는 무슨 일에서도 극단주의자는 못 된단 말인가. 그렇다고 지독한 회의주의자도 못 되고 나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사이, 중간과 한쪽 끝 사이, 모든 사이사이를 줄타기하며
출렁거리고 휘청거리고 한시도 멈추어 서 있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무튼 이렇게 있긴 있는데 사실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여기까지 실수로 아니면 좀 외로워서 시간 때우기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재수없이 뒤집어 쓴 흙탕물처럼 두고두고 화만 돋우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 자꾸 갈 길을 가지 않고 비관주의자의 지나친 자기 확인 내지는 자기 검열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엄숙주의자는 충분히 알아줄 것이다. 그는 이해한다고 언제나 말하면서 입을 다무니까. 나는 그가 담은 입을 보고 착각이나마 환상의 가지들을 너울너울 뻗어나가게 하니까. 제멋대로 자란 환상 속에서 나는 왈츠 스텝으로 기꺼이 앞으로 걸어 나가겠지. 그러나 그것이 멀리 가지 않아 다시 멈추어 서질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는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고개를 갸우뚱 기울이고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엄숙주의자는 이번엔 좀 심각한 얼굴과 격앙된 어조로 나에게 말하겠지. 이제 보니 당신은 분명한 겁쟁이이거나 기회주의자가 틀림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염탐꾼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서 나에게 짜증을 느끼거나 아예 정나미가 딱 떨어져서 그동안 참아온 욕지기 비슷한 것을 심한 욕이라도 내뱉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별 도리가 없다. 나는 적어도 진실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빨간불이 꺼지고 파란불이 켜졌다. 나는 재빨리 나가려는 발을 의식적으로 뒤로 잡아 끌었다. 그러니 멈추어 섰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제치고 혹은 밀치고 지나갔다. 나도 얼른 그들의 중간을 놓치지 않고 휩쓸려 건넜다. 그러면 내 마음에도 들었지 않은가. 제일 먼저 툭 앞으로 붉어져 나가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니. 그 건널목에서 무슨 사고라도 일어났더라면 나를 좀 더 잘 파악할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루 종의 대부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나의 일상에는 오히려 압도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병적일 만큼 민감하게 무슨 일에 대하여 집착하고 심지어는 꼭 돌발하고야 말리라는 확신에 가까운 우려를 가슴에 깊이 품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니 안 일어나는 무슨 일이 한시도 빼놓지 않고 나의 주위를 배회하고 나를 감시하는 것이다. 나는 지긋지긋해져서 잠시 그것을 두고 본다. 나를 떠나지 않는 맹물 같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참다 못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꿀밤이라도 세게 먹이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내가 뒤집어 그 무슨 일을 꼬박꼬박 챙기기까지 되고 그리하여 그것이 사람이고 사물이고 추상이고 구체고 간에 내 가까이 떠도는 유언비어난 소문처럼 익숙해져서 늘 성가신 마음 한구석에 있지만 또 어느 날 말끔히 사라진다면 못 견딜 것 같은 야릇한 이중성, 속박의 그물에 걸려들고 말았다고 해야 할까. 그것의 설명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유심히도 말고 선택 채널도 없이 되는 대로 그것이 귀찮으면 어깨너머로 석간신문의 큼직큼직한 활자들을 보자. 그것도 힘들면 그냥 전철 안에서 있기만 해보자. 신문 파는 사람이 큰 소리로 그날의 무슨 일을 외쳐댈 것이니까. 신상품을 알리듯이. 신이 나서 발을 구르며 열심히 전철 안을 휘젓고 다닐 테니까. 그것이 때로는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다가 진짜 나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왜 나라고 그런 일이 비켜가라는 법이라도 있을까? 아니, 그러면 조심을. 눈을 똑바로 크게 뜨고 안 돼. 너무 눈을 똑바로 크게 뜨면
나 혼자만 편하게 눈에 띄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쾌해져서 없던 증오심마저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신문지면 위에서의 세상 일이란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 안 돼. 그럼 어떻게? 멀리 바라보는 거다. 남의 일을 바라보듯,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멀리 들판을 바라보는 거다. 가까운 것은 보지 말고, 들여다보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어떤 일에도 무관심한 듯,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듯, 그렇게.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랴. 나는 그저 적당히 모인 사람들 속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일의 성질을 파악하고 가면 되는 거다.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냥. 신호등을 뒤로하고 나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어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어둠이 서서히 내리고 있었다. 골목 양편에는 바야흐로 스탠드바니, 카페니, 고향집이니 하는 음식점들의 활동 시간이 요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주위를 꽉 메우고 있는 빌딩들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그 안으로 꽉꽉 들어차서 배를 채우고는 이쑤시개를 하나씩 냄새나는 입에 물고는 조금 걸으면 닿을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광장으로 모여 이빨들을 쑤시는 뒷골목. 그러나 얼추 어둠이 한 겹 두르는 쯤이면 포장마차들의 세상이 되고 제법 고급스런 메뉴를 갖춘 거리의 마차들은 밤의 활기를 만들어가며 촛대들을 세우고 불을 켠다. 낮과 밤의 중간에서 약간 들떠있던 나는 피곤해서 몽롱한 상태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때그때의 날씨와 계절이 인간에게 돌발하는 갖가지 사건들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굳이 떠들썩한 고전 작품들을 들어가며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 것이다. 내가 어느 날이라고 잠정적으로 설정한 그 시간적 배경은 2월이었다. 2월. 그날들을 기억해보자. 2월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겨울의 마지막 등성이, 봄의 첫 길목, 겨울의 과장된 고고함과 봄의 천박함을 의상처럼 한데 걸치고 있는 치욕스런 이중성. 그것을 음악에 비유해 본다면 그건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황량함 뒤에 스며드는 우물하기 짝이 없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의 선율이 아닐까. 그건 그렇고 바로 그런 2월 저녁을 나는 그 골목길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위와 같은 생각들을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 혼자 키키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또한 조금 눈을 위로 올리면 와락 달려들 것 같은 위압적인 빌딩들을 보며 제멋대로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후죽순처럼 솟아 올라가다가는 어느 날 일제히 휘청거리거나 뚝뚝 허리가 부러지고 말지 라고 속으로 곱씹고 있었다. 그러한 생각이 일단 머릿속에 끼어들자 내 머리카락이 일제히 꼿꼿하게 일어서고 열발가락이 마치 시멘트 바닥에 굳건히 붙박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머리 위에는 더 이상 하늘이 없고 발밑에 있는 건 이제 부드러운 흙, 즉 땅이 아니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면서 강력한 괴물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그래서 나를 지탱해주는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듯한 상실감에 빠져들어 처참하게 무력해지고 있었다. 그런 곤욕감은 한두 번이 아니고 그 골목통을 지날 때마다 일어나곤 해서 내게는 감쪽같이 숨겨진 올가미에 정신을 홀딱 빼앗기는 하나의 징크스와 같았다. 그 골목의 입구에는 주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구식 석조 건물의 교회가 있다. 그 교회의 담벼락에는 한 가닥 남은 라일락 가지가 드리워져 연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년 2월을 넘길 때마다 구부러진 노파의 등줄기 마냥 지나다니는 통행자들에게 처량하게 눈동냥을 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쇠심줄처럼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것을 볼 때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목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심한 살기를 느끼기도 했다. 그 징크스는 혹시 그 라일락의 말라빠진 줄기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어느 날 아침에 나를 위해서 그것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들었으며 내가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동안 그것은 5월로 접어들어 연보라색 라일락 꽃 한 무더기를 성큼 피워냈고 나는 그럴 때마다 왠지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그 향기와 아름다움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지곤 했다. 그리고는 밤새 토악질을 해대는 행인들의 꼬락서니를 내려다보았을 것이며 심지어는 도시 불황자들의 피 튀기는 살벌한 사건까지 묵묵히 감당했을 그 교회의 담벼락과 라일락 꽃나무를 잊어버리기 위해 공연히 애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고 그것을 보고 어김없이 씁쓸해지는가 하면 우울증에 걸려들기도 하지만 그 골목통을 지나는 것은 하나의 행사처럼 나에게는 대단히 역겨우면서도 꼼짝없이 치러내야 하는 하루하루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역시 그 즈음의 풍경 그대로 갑각류의 등가죽을 연상시키는 교회의 지붕은 보기 흉한 대로 축 늘어져 있었고 그 길로 봉고차들과 고급 승용차들이 옹색하게 기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를 가는 둥 마는 둥 빠져나가고 있었다. 몇몇 통행자들은 자가용에 대고 욕을 퍼붓기도 했다. 내가 골목의 끝에 다다랐을 때 위의 차들도 기다렸다는 듯 한껏 머리를 빼고는 연결도로로 들어서고 있었다. 골목통에서 겨우 빠져나온 나는 다음 길로 건너려고 그곳은 횡단보도도 없이 우왕좌왕 건너는 곳이다. 앞뒤의 상황을 살피는 중이었고 그러다가 살집이 좋은 중년 사내의 가슴에 코를 박아 멋쩍어하며 머릿개로 손을 가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만 그 일이 터졌다. 비둘기가 소형 트럭에 머리박을 받쳐 추락하고 말았다. 그 순간 나의 눈이 그 사내와 마주쳤다. 무엇인가 번뜩하는 기운이 눈가를 스쳐갔고 나는 그 사내와 눈이 그대로 엉킨 채로 그 자리에 붙박혀 있게 되었다. 그 사내가 먼저 찔끔하며 눈을 풀고는 바삐 오던 방향으로 사라지자 나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당한 그 광경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나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상 일에 대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태어나려 하였다. 그런데 새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비둘기가. 비둘기는 세상 일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냥 지나쳐야 하는가? 비둘기는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다. 사내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한 마리 새의 충돌과 수직 낙하를 보았음에도 그래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쿵 하고 머리박이 다시 한번 닿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아니 듣기까지는 못했다면 그 순간을 느꼈음에도 태연하게 그냥 지나간다. 차 안의 사람은 그것을 알 리가 없다. 나는 분수대 쪽으로 짧은 순간 눈을 돌렸다. 평소 분수대 옆에는 제법 사람들이 모여드는 광장이 있다. 거기에 과자 부스러기 등도 자잘하게 떨어져 있다. 비둘기들 또한 사람들 머릿수만큼 있다. 그들은 낮게 비상하였다가 땅 위로 내려앉고 또 앉곤 한다. 그것이 마치 본래의 날개를 잊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행위인 듯이. 그러나 겨울의 비둘기들은 시력이 좋지 않은지 목표를 하고 날아오른 나뭇가지나 지붕 위에 가까스로 발끝을 갖다 대어 착지하곤 한다. 언젠가 우연히 경복궁 앞 뜰에선가 중앙청 앞 광장에서 아니면 그 뒷골목 분수대에선가 한참 동안 그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불구의 발을 가지고 있었다. 발가락들이 제 수대로 남아있는 새들이 거의 없었다. 있긴 있어도
그 길이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러져 절름발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피곤한 다리와 날개는 이 도시에서 필연적인 걸까? 그렇게까지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이 검은 광장을 떠나지 못하는 무슨 절박한 이유라도 그들에게 있다는 것일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다면 최소한의 본능에 의해서라도 그들은 다른 곳을 찾아 떠나야 하지 않는가? 이미 우리의 눈에서는 사라져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데 그들은 아직 남아있고 이 도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쉴 곳이 없다. 설사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높이를 잘못 계산하였다더라도 내 눈앞에서 방금 떨어진 비둘기의 낙하는 충분히 놀랄만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크든 작든 충격을 대동한 불상사였다. 나는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묶여버린 듯 그 자리에 그대로 꽂혀 있어야 했다. 아, 새가 왜 하필이면 내 눈앞에서 사고를 당할 게 뭐람. 새는 죽은 것일까? 빨리 새에게로 달려가야 하는데 마침 노란 택시가 내 앞을 가로막고는 골목통으로 사뿐히 들어서려 하지 않는가. 그때 내 두 눈은 삿발뜨기처럼 순간적으로 엉켰고 나는 반사적으로 몸뚱이를 앞으로 내던지며 소리쳤다. 잠깐만요. 새가 있어요. 새가 죽는다고요. 그러나 그 차의 팽팽한 바퀴는 이미 새의 등을 짓누르고 나가고 있었다. 엊그제 나는 비둘기들이 광장 가득 모여있는 대학을 갔었다. 내가 4년 동안 다녔던 신촌 부근의 그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학교 교문은 다른 대학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게 철교로부터 시작되어 철교를 지나면 곧바로 광장이다. 열쇠와 같은 모양으로 좁아터진 진입로를 지나야 널따란 공간, 즉 민주광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대로 들어서게 된다. 마치 앞에서 내가 지나다닌다고 했던 이 기억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골목통을 지나 문화회관 분수대의 광장이 나오는 것과 같이 대낮이었다. 투명하고 푸른 햇살이 그대로 광장에 내리꽂히고 있었다. 나는 광장을 통과해 본관을 거쳐 진관으로 가려 했는데 그만 교문 밖에서 발이 묶인 것이다. 나는 야릇한 호기심이라는 솔레르스의 번역 원고 뭉치를 옆구리에 끼고 시계를 보았다. 3시. K 교수와의 약속 시간이 10분 남았다. K 교수 연구실인 진관에 도착하면 정확히 약속 시간에 닿을 것이었다. 나는 학교를 단지 멍하니 건너다보고 있었다. 당분간, 그리고는 에잇, 그냥 들어가 버리자 하고 발을 때리는데 발이 영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왜일까? 글쎄, 내 앞에는 학생들이 연좌 농성을 하고 있었고 내 옆에는 전경들이 죽치고 앉아 있었다. 무전기를 든 몇몇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연방 무엇라고 시부렁거리면서 사람들 속에 끼어 있었다. 하나도 달라진 거라고는 없었다. 어제나 1년 전이나 4년 전이나 그때나 이때나 여전히 그 광경에는 익숙하지 못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기둥이 일고 있었다. 왜 있자는가? 경찰서 앞을 지날 때나 공공기관 앞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전경들 앞을 지나쳐 갈 때 괜히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캥기는 거. 그것은 여기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체로 내가 느끼는 그때그때의 대치 상태에서 오는 공포는 어떻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나를 비열한 겁쟁이라고. 소심하기 짝이 없는 나약한 부르주아의 끝나풀이라고. 그래서 휘청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구역질나는 구더기일 뿐. 이 사회를 더욱 썩어 짓물나게 만드는 주범 노릇이나 할 뿐이라고 몰아붙여도 할 수 없다. 가슴이 마구 뛰고 숨이 금방 멎을 것만 같다. 거기에는 이데올로기고 분단이고 현실이고 없다. 가장 본능적으로 살고 싶기만 하다. 살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어쩔 수가 없다. 물론 부끄럽지만. 나는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연히 그 주위를 빙빙 돌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 그 지점으로 비둘기들이 자꾸 검은 광장을 찾아 날아들듯 내려갔다. 나를 알아볼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 후배나 복학한 동년배나 한선배나 한선배, 맞다. 한선배가 있을 수 있다. 한선배를 떠올리는 순간 콧속으로 매캐한 입자가 끼어들어간 것처럼 목구멍이 따가워지면서 한선배에 대한 희한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마음속이 일렁거렸다. 곧이어 나는 얼굴에 불이라도 붙은 듯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선배가 그 자리에 있다면 금방이라도 나를 알아보고 뛰어나와 반갑게 나의 손을 잡아 끌 것이었다. 나는 가면이라도 있다면 쓰고 싶었다. 나는 도저히 얼굴을 들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딱 감고 서둘러 그들의 가장자리를 비켜가며 들어갔다. 제발 한 선배가 없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얼마나 떨고 있었던지 광장에 겨우 도달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스쳐가는 현기증과 함께 내 자신이 너무나 처참하게 느껴졌다. 내가 왜 이러지? 한 선배는 없다. 더 이상 없다고. 내가 왜 이러는 것일까? 도대체 누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늘 이렇게 괴로운 것일까? 한 선배가? 한 선배 때문에? 아니면 또 그 새로 인하여? 알 수 없다. 내가 모르는 내가 내 속에 잔뜩 웅크리고 나를 죄의식의 극단으로 끌고 가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광장에 서면, 광장에 가까워지면 숨부터 가빠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고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광장 입구에서 눈가를 훔치려고 손을 올리는 순간 나의 손등에 환히 비치는 그러나 낡고 오래된 사진처럼 허물이 벗겨져 너덜거리는 한 선배의 얼굴이 얼핏 스쳐 지나갔다. 그와 동시에 우뚝 솟은 대강당이 눈에 들어왔다. 말할 수 없는 통증이 가슴 밑에서 밀려왔다. 막 허물을 벗어 던진 애벌레처럼 고운 살갗이 군데군데 보이던 한 선배의 얼굴과 괴물 등장을 하고서 1년 내내 45개의 돌계단 및 광장을 아무 말 없이 어느 때는 너무나 차갑게 내려다보고만 있던 대강당이 눈앞에서 서로 오버랩 되면서 나는 차츰 심한 좌절감에 빠져들곤 했던 그 광장에 더 이상 버티고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철로의 끝 난간에 몸을 살짝 기댔다. 내가 이 광장에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그 광장에서 내가 한 일이란 무엇이었던가? 나는 대형 돌 상자일 뿐.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강당. 대강당의 십자가처럼 그저 광장과 대강당 사이의 돌계단 위에 머물러 있기만 하다가 돌아서고 했다. 해가 지고 한참이나 지난 후까지 그래서 민주광장 한가운데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로 서 있는 한 그루 나무가 그림자를 옆에 만들 때까지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때 광장에서 어김없이 벌어지는 집회를 돌계단 맨 꼭대기 칸이나 그 위의 나무 옆에서 내려다보고 급기야는 10사람씩 줄을 지어 나무를 중심으로 몇 바퀴 돌아 교문 밖으로 진출하려는 한 선배의 무리들을 눈으로 쫓다가 순식간에 날아든 최루탄들이 흰 연기들을 이곳저곳에 심을 때는 지옥도에나 있을 그런 광경을 바로 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그려보면서 나는 잠깐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연기들이 어떤 환영을 불러일으켜 마치 투명한 막이 가려놓인 채로 꿈을 꾸고 있거나 초현실 세계에 와 있는 듯했다. 내가 한참이나 그렇게 그 아래를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가는 자리는 도서관 5층이었다. 시험때 이외에는 거의 학생들의 발길이 없는 5층, 고미다락이라고 부르는 그르니에가 내 자리였다.
거기에서 보면 학교 전경은 물론 신촌 일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반원 모양의 부채살 창살을 한 유리창은 어찌나 큰지 그것 하나만으로 대번에 마음에 들어 확보해 놓은 일종의 나의 비밀 아지트였다. 그러니에 창가에 서서 눈의 방향만 달리하면 보고 싶은 어디라도 볼 수 있었다. 날씨가 맑게 개인 날에는 한강 건너 여의도까지, 가깝게는 교문 앞 4층 목욕탕 건물 옥상에 설치된 비밀 감시망까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내가 정작 거기서 내려다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래서 거의 그러니에서 보내는 나의 시간이란 소설이나 따분한 전공서들의 탐독에 바쳐진 것이 아니고 대운동장 너머 펼쳐져 있는 광장, 바로 거기를 지켜보는 행위였다. 탐색이라고 불러야 더 어울릴 것 같은 나의 그런 모습은 어느새 내게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 고미다락의 풍경을 만드는 몇 가지 장식물들, 즉 6인용 색상과 6개의 걸상, 그리고 하루를 서서히 관통해가는 빛의 흐름과 함께 하나의 그림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들어있는 그 그림은 얼마나 뒤틀려 있었던가. 나는 늘 행복하지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무엇에 대해 가장 고통하였을까? 아무튼 그 속에서 나는 무언지 모를 괴로움에 시달렸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창가로 가곤 했는데, 창가에 일단 가서 서면 마음이 편해지고 광장을 빤히 내려다보면서 내가 없는 광장을 시시각각 관찰하고 그 형세를 파악하는 사이 나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곤 했다. 광장은 언제나 무수한 발길들로 활기를 띠었다. 잠시 지체하면 몇 사람의 무리가 만들어지고 다시 흩어지다가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 더 오래 머물러 있기도 했다. 내가 한 선배를 만난 곳 역시 기억이 정확하다면 민주광장이었을 것이다. 서로 과는 달랐지만 나와 같은 인문대에 다녔다. 삐쩍 마른 몸이 가냘퍼 보였지만 가뭇한 살결 때문인지 강단이 있어 보였다. 민주 대동제 마지막 날 줄다리기를 위해 한 달 전부터 각 단과대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만들고 있던 대형 새끼줄을 꼬는 작업장이 광장 옆 숲속에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거의 학교 행사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던 터였지만 그날따라 민주광장으로 내려오던 길에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광장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지나 마치 대장간안을 둘러보는 구경꾼처럼 열심히 볕단을 꼬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밖에 서 있던 나의 손을 잡아 끄는 힘센 손이 있었고 그 사람에 이끌려 그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숲은 실록으로 거의 어두운 그늘을 만들고 있었고 내가 서 있던 광장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햇빛 세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 선배는 1년여 동안 나를 학습장으로 혹은 광장으로 잡아 끌곤 했는데 처음의 방식에서처럼 나는 좀 머뭇거리는 상태였고 그때마다 한 선배의 힘이 여지없이 작용했다. 그리고 곧 나는 한 선배로부터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이질감,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처음의 방식대로 정해진 코드를 따라 일방통행적으로 진행되게 마련이어서 나와 한 선배는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다른 코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심각한 변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각자 존재 그 자체는 인정해야 하는, 그러면서도 맛바라 볼 때는 야릇한 친화력 같은 것이 일어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사에서 잘 설명되지 않은 기묘한 인연이라고밖에 단정 지을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 내가 한 선배를 의식적으로 피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 선배의 적극적인 접근에 자유로울 수는 없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악몽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2해가 더 지나고 어느 바람 많던 가을의 끝, 아마 11월 중순이었을 것이다. 그때 3일 고가도로 근처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고
수많은 학생들이 전날 밤 강풍에 나뭇잎 떨어지듯 우수수 잡혀 들어갔는데 그 속에 한 선배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 한 선배는 그 후로 1년 가까이 캠퍼스에서 광장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부재 중 여전히 5층 꼭대기 그르니에를 서성거렸다. 그런 한 선배를 다음해 같은 11월 광장에서 다시 만난 일은 나에게는 언제 생각해도 가슴 떨리는 잊혀지지 않는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나무의 가지들이 봄부터 여름 내내 비늘 같은 잎들을 흔들고 흔들리다가 기나긴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한 차례 세차게 제 몸뚱이들을 부벼서 마지막 남은 몇 개의 이파리들을 떨어버리고 부들대고 있었다. 나는 광장을 가로질러 계단을 밟기 위해 한 그루 나뭇개로 도달하고 있었다. 그때 묵직한 그러나 소스라치게 차갑고 앙상한 뼈를 갖다 대듯 나의 어깨를 누르며 멈춰 세우는 손이 등 뒤에서 전해져 왔다. 나는 뒤돌아섰다. 회색하게 웃고 서 있는 한 선배. 나는 흰 이빨들을 가지런히 다 드러내놓은 얼굴을 마주하고 거의 눈물이 날 지경으로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얼굴에 살갗이 다 벗겨져 희끗희끗 부스럼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나 있는 피부 밑에는 붉은 새살이 나고 있었다. 그때 한 선배가 나에게 무슨 말을, 인사 비슷한 것을 건넸는데 나는 그 소리가 깊은 동굴 저 밑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착각, 아니 청각의 이명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씩 웃어 보이고는 뒤바다 한 선배의 손을 잡고 계단의 끝까지 함께 올랐다. 꽤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한 선배의 모습이 다음 날부터 광장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가끔 어떤 때는 꿈에서 한 선배의 그날의 얼굴과 살갗이 나타나서 어두운 방의 공간을 둥둥 떠다니는 환영에 사로잡혀 진저리를 치며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느새 나의 얼굴에 가 있는 차가운 손을 끌어내려 따뜻해질 때까지 오래오래 주물러야 했다. 언제나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언제나 나를 향해 뻗을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선배의 흰 이와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광장 밖으로 다름질 치던 나날들. 나에게는 특별한 광장 공포증이 있는 것일까? 졸업을 하고 2해가 지났음에도 나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다시 학교를 찾았을 때 광장에서 느껴야 했던 참담한 심정은 그러나 나에게 광장 컴플렉스의 확실한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순전히 새들 때문만은 아닌데 새들이 다 광장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부는 다른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거나 숲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새들이 다 하늘로 날아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하늘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닌 듯이 금세 시커멓게 어두워질 거다. 마치 거대한 방패나 하나의 단단한 소뚜껑, 아니면 광막한 검은 휘장이 그물처럼 쳐지게 되겠지. 그러나 나는 새들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한 선배나 광장처럼 새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는 않다. 나만 특별하게 불행한 학창시절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몇 개의 불편한 기억들이 있다. 이미 말한 것도 있지만 그 한 가지는 또 새와 연결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거슬러 2년 전인가 여름이 막 시작되는 6월이었다. 그러니까 한 선배를 다시 해오한 그 11월 다음 해였지 싶다. 물론 그 시기에 한 선배는 광장에 있었다. 도서관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우리들은 교실 밖, 그러니까 광장이나 거리 등의 일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말하자면 60투쟁 기간이었으니 말 그대로 치열하고 숨가팠다. 우리들 가슴에는 무엇인가가 그날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듯 끈끈한 결속력, 즉 하나됨의 공동체 의식이 엄청난 힘으로 커지고 있었고 우리는 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연기와 열기를
계속 피어올리는 거리와 광장을 밤늦도록 뛰어다녔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한 몸부림의 합일된 순간이었으며 그 정점에서 사람들은 광장이란 광장, 거리란 거리로 모두 뛰쳐나와 목구멍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것들을 밖으로 쏟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구호가 되기도 했고 함성이 되기도 했다. 거침없이 내리꽂히는 여름 직사 광선은 아랑곳 않고 일단 눈만 뜨면 광장으로 모여들던 발길들. 여전히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몇 개의 구호들이 우리들의 입에 붙어 살았다. 그 기간 중 어느 날 나는 과별로 광장을 지나 좁은 철로를 거쳐 교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거대한 대열 속에 끼어 있게 되었다. 창살 같은 햇살이 광장을 꽉 메운 우리의 머리 한가운데로 내려 꽂히고 있었다. 내가 실컨조컨 그것은 일종의 일탈할 수 없는 단체 행렬이었다. 교문 밖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벌하게 두 겹, 세 겹 푸르죽죽한 철모들이 첩첩이 둘러쳐지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따가운 햇볕을 온몸에 받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아니 불을 토해내듯이 뭐라고 외쳐대고 있는 한 선배의 붉은 입을 보았고 기계처럼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한 선배의 정확하고 힘센 팔을 보았다.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붉게 달아오른 한 선배의 얼굴을 보자 목을대 밑에서 꼴깍거리던 침이 바짝 마르면서 나는 숨이 차 뒤로 넘어갈 것 같았다. 그 순간 방패들과 최루탄 발사 총구가 우리들을 향해 조준되고 있는 것이 나의 두 눈에 크게 클로즈업 되어 들어왔다. 동료들의 힘이 나를 질질 끌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하늘만 올려다본 채 나의 몸뚱이는 내 의지대로 어쩌지 못하고 자꾸 교문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저기에 한 선배가 있다. 한 선배 뒤에는, 그렇지만 한 선배는 흔들림 없이 거기 서 있었다. 나는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계속되는 발자국들에 이끌려가고 있었고 발자국들의 엇갈림은 하나의 거대한 소리덩어리가 되어 굴러가고 있는 듯했다. 그때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혹 하고 무엇인가가 하늘 높이 비상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득한 옛일처럼 그리움이 한순간에 피어오르는, 그래서 기억의 어느 한 접점이 마찰을 일으켜 부르르 전율이 이는, 그러나 이내 머릿속은 재정리되고 교문이 가까운 거리로 보였다. 그리고는 조심해 하는 한 선배의 날카로운 외침소리, 잠시 끊어진 필름, 불타서 날리는 회로들, 하얀 몸뚱이들의 또아리들은 삽시간에 실밥 터지듯 흩어지고 말았다. 세상이 정지 화면 속의 들끓는 소음의 떼거리들을 담은 채 멈춰버린 듯했다. 와! 나는 그때 무엇을 보았을까? 하늘을 온통 휘저어놓은 까만 새들의 침입, 연기를 일으키며 추락하는 새들, 타다닥, 타다닥. 부염한 광장, 사금파리 파편들 사이사이로 내려앉은 고요. 나는 진입로 한가운데 넘어져 엎어진 채 그 조각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렸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나의 발엔 한쪽 구두만 남아있었다. 나의 두 팔을 옥지어 밀고 나가던 동료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어느새 광장 밖으로 벗어났는지 세 갈래 길들 사이의 숲속엔 잠복 중인 복병들처럼 둘셋 또는 열댓 명의 무리들이 소리를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 쓰며 따가운 액체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재채기를 하였다. 나로부터 불과 5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교문 근처에서는 사복 차림의 건장한 사내들이 사냥꾼처럼 흰 장갑을 끼고 학교 안으로 달려올 기미로 정렬 중이었다. 4명씩 조를 짜고 있는 듯했고 몇 명은 그물을 들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눈앞에서 한 마리 새가 그물 안에 잘못 걸려 들어가 파닥이는 장면이 떠올랐고 그 순간 벌떡 일어나 광장을 향해 달렸다.
광장 입구에 도달하자 철로 난간에 축 늘어져 매달려 있는 한 선배를 발견했다. 한 선배! 하고 내가 다가가려 하자 한 선배는 가까스로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는 놀랄 만큼 큰 소리로 내게 외쳤다. 어서 광장 밖으로! 나는 엉거주춤 멈추어 섰다가 재빨리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뒤돌아 광장 입구의 한 선배를 찾았을 때 한 선배는 서너 명의 동료들이 들것에 실려 광장 중앙을 지나고 있었다. 내 머리 위에 무엇인가가 떨어질 거다. 조심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 그 누구도. 나는 맞을 뻔했다. 나는 맞은 적이 있다. 나는 맞았다. 그해 여름 사람이 죽기도 했다. 광장에서. 광장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다. 순전히 우연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그날 저녁 광화문 뒷골목에서 새를 만난 것도, 그 새가 죽은 것도, 내 머리 위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도, 한 선배가 맞은 것도 우연, 그래 말하자면 우연이다. 여기까지 내가 버티고 온 것도 우연이라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필 이 땅에 몇백만 분의 1의 경쟁을 거쳐서 우연의 죽음을 밟고 우연의 탄생, 끝없는 우연의 발자국들, 그림자들을 쫓아 구두끈처럼 달고 다니는 나의 의도는 아마 없는 모든 것의 존재 이유에 앞장서 나타나는, 아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뿐이다. 신경 쓸 일 아니다. 다 지나갔다. 그냥 잊어버리자. 그러면 되는 거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애벌레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다. 깡그리 지워버리고 봐라. 한 사람도 새가 떨어진 자리에 멈추어 서 있지 않는다. 그 즉시, 아니 눈길조차 끌지 못한다. 그러니 무시해버리자. 내가 미리 말했던 것처럼 나는 말을 잘 듣지 않는 두 발을 가지고 있다. 고물 타작이 다루듯 나는 한 번씩 멈추어 서 있다가 가야 한다. 그곳이 광장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길을 갈 때는 꼭 가장자리를 간다. 머리 위를 살피고 주머니 속을 뒤지기도 한다. 계단을 밟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깔아 뭉개거나 삐끗 추락할 수가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런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